자,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진료실 유전체 처방 서비스 중에서 저희가 비공개 라이브 중에 오늘은 2부에 해당되는 웰리스 유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자, 우리가 유전체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질병의 발생 예측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개인 맞춤 건강관리, 이제 그 중에서 웰리스라고 하는 부분, 퍼스널라이즈 헬스케어에 대한 포커스. 물론 이제 유전자 중에는 암 환자 맞춤 치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다루지 않고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웰리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병을 예측한다고 하는 부분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즉 소수 유전자가 관여가지고 굉장히 레어해요. 드물지만 질병 발생 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예를 들어서 유전성 유방암, 브라카 같은 또는 대장암 같은 또는 희귀질환 같은 이런 유전자 중에서 그야말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유전적인 성향이 강한 부분들을 하지만 되게 드문 경우로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드문 유전자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 레어 뮤테이션, but high penetration이라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SNP라고 하는 이런 커먼한 변이에 따라서 질병의 감수성 정도를 예측하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변이가 나오고 그러나 질병 발생 예측력은 기껏 해봤자 1.5배, 2배 정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소인이다. 어떤 리스크 팩터 개념으로서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우리 유전자 검사에는 검진, 스크린 목적의 질병 예측 서비스가 있고 거의 진단에 가까운 돌연변이 서비스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현실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기반이냐 아니면 변이 자체에 대해서 거의 진단에 가까운 기반이냐 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브라카라고 하는 우리 그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유전자 같은 경우는 같은 유방암이어도 유전성 암이라 그래서 가족력 가운데 굉장히 대를 물려서 하는 이런 경우를 브라카 유전자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죠. 합쳐서 한 6천 개 정도의 마커가 있는데 이것을 생화 시퀀싱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차세대 염기설 NGS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레이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 급여도 되는 항목이기도 하는데 급여 기준처럼 가족력이 있거나 굉장히 언유저한 케이스는 이것이 급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검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누구나 한 번 정도 검사할 때는 이런 비용을 많이 내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로레이로 개발한 것이 바로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고 하는 상품. 저희 EDC는 GSA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70만 개 정도의 그런 마커 중에 이런 희귀 변이를 예를 들면 브라카 같은 경우는 약 저희가 4,000개 중에 저희가 2,600개, 2,700개 정도의 마커 거의 중요한 변이는 다 커버가 되는 그런 변이를 가지고 상품을 구성한 게 리스크 케어 포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검진용으로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있는지 자체도 좀 몰랐을 텐데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전성 암 같은 경우는 암 가족력이 많은 경우 또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음성이 나오죠. 스크린 목적을 했을 때는 양성 나오면 얻어 걸리는 건데 사실은 가족 가운데 암이 많은 경우에 사실은 검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유전성 암이 우리가 스크린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해서 가짜 양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화 시퀀싱이나 아니면 급여 처방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NGS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커먼 베리언트, 뮤테이션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그냥 베리언트라고 표현할게요. 변이라고 하는 흔한 변이를 가지고
그런 통계에 기반, GIS라고 하는 통계에 기반해서 만든 서비스를 진투미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요 28개의 질환 또는 더 많은 질환들 또는 청소년까지 해서 대부분의 GIS 기반의 상품들이 바로 이런 진투미 플러스 같은 예측 서비스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들보다 한 2배 정도, 1.5배 정도에도 이제 눈길이 가죠. 예를 들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97, 이 지수는 몇 배 이것보다는 우리가 한 1.5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유명한 GIS 마커를 가지고 질병 예측 서비스를 만든 것들을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드렸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길 가는 게 난소암 또는 무슨 희귀한 질환 중에 예를 들어서 잘 걸리지 않는 그런 질환들이 여기서 나왔을 때 이게 아무리 경계라고 해도 사실은 확률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 그 빨간색에 박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올 확률이 1% 정도의 그런 평생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암이면 2배라고 해봤자 2%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비가 올 확률이 1%에서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늘 진료실에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라고 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게 통계에서 나오는 결론이니까 이왕이면 검진을 통해서 좀 더 스크린하시라 정도의 톤 다운 시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소리는 무시는 못해요. 특히 이제 암 예측 서비스에서는 무시는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커먼 스닙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기여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 정도다라고 해서 톤다운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일반 질환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평생 유병률이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협심증은 7%, 골다공증의 여성들 같은 경우 거의 30% 또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또는 흔한 질환들 같은 경우는 이미 20, 30%, 치매만 해도 10%거든요. 이런 경우 두세 배 그러면은 20, 30%가 되고 또는 어떤 경우는 70%까지 되기 때문에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평생 유병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유명한 질병들은요. 그래서 유전적인 기여도 꽤 높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리포트 중에서는 특히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저는 보통 하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일반 질환의 유전적인 기여도가 높아도 다 아시다시피 흡연, 음주, 비만, 생활습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질환은 생활습관의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즉 의미는 뭐죠? 치매 위험이 높다라고 해서 어떤 하이 얼러트를 준 다음에 그러나 하이 프리벤션 운동하지 않는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자, 이것은 단순히 질병으로 간다라고 하는 어떤 유전적인 결정론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런 통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고 검사하는 거니까 생활 습관, 즉 비올 확률을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써서 비를 피하라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3, 40대가 예를 들어서 치매 유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생활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미리 운동하는 습관을 갖고 또 그들의 부모님이 70대 아직은 괜찮다고 해도 누군가 아포 유전자를 줬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검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는 것들을 강조했어요. 자,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10대 청소년들한테 미리 치매나 암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또 아이들이 좀 더 어른이 됐을 때 유전적인 어떤 설명력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한테 흔한 그런 피부, 아토피, 알러지 또는 안과 문제, 특히 안과 문제 잘 활용하면 아이들 스마트폰과 해서 스토리텔링도 되게 좋습니다. 또는 ADHD 같은 또는 비만, 여드름 같은 아이들한테 외모에 관심이 있는 또는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승전결 스마트폰 보지 말고 기승전결 운동하자. 그리고 잘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비교적 패드캐스트는요 보령파마 통해서 이 상품이 판매되고 또 개발되기도 해서 굉장히 결과지가 아이들한테 되게 친화적이에요. 누가 봐도 쉽게 잘 만들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몇 가지 유전자 검사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부 외모와 관련된 또는 성격과 관련된 유전자는 제가 상품으로 구성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지노 박스에서 이제 글로벌 서비스에서 하는 이 키 같은 것을 패드캐스트와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비용을 추가로 받지 못하니까 그 패드캐스트의 비용에 녹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대치동 아이들한테 가장 관심 있는 10대 초반의 부모님들의 관심사는 아이들이 얼만큼 잘할까,
이 키 상품이 굉장히 관심 많고요. 어떻게 키를 예측할 수 있을까? 우리 AI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이 마이주노박스에서 개발한 건데 실제 제 키와 저는 아무것도 인터벤션 안 했으니까 유전적인 예측키가 거의 비슷하고요. 엄마는 굉장히 작고 아빠는 굉장히 큰 경우 사실은 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 역시 성격 진로 같은 경우도 대놓고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즈논 박스의 상품을 저도 차용해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안전하게 아이들한테 마이즈논 박스를 가입을 시킨 다음에 그 글로벌 사이트에서 저는 다운받으라고 하는데 일부 다른 클리닉에서는 그냥 프린트까지 좀 요청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 팀들하고 얘기해서 이걸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적성과 관련된 어떤 성격 유전자를 분석하기 때문에 인기가 참 많고 물론 유전자만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적성 검사를 같이 해서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제가 정확한 홀랜드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홀랜드 선문을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어떤 상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패드캐스트뿐만 아니라 이런 애티튜드 그러니까 적성, 앞서 키 이런 걸 패키지로 먹는 것도 되게 좋은 상품 구성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웰리스 상품에 대해서 오늘 좀 할 텐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게 온라인상에서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잘 좀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청소년 유전자 검사의 팁. 말한 것처럼 암이나 치매 등 일반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를 권하지 않는 게 좋다. 아이들한테는 관심 있는 게 있고요. 또 패드캐스트 외에 키, 애티튜드 같은 것들을 직접 처방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생명윤리법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데요. 그냥 이거는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도 패키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팀하고 같이 의논해 주세요. 자, 흔한 Q&A 너무 이제는 많이 얘기했죠. 이런 질문 가장 많아요. 빨간색만 본다고요. 근데 반드시 걸리는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확률, 비율 확률, 근데 그것도 암 쪽에서와 일반 질환에서는 톤 다운시키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강조할 것은 강조하죠. 평생 한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알고리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3me 같은 경우는 계속 업데이트 되면은 고객들한테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데요. 가족력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가 괜찮다. 가족력이 없는데 유전자 검사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자신의 병력과도 불일치해요. 자기가 갑상선 암 걸렸는데 갑상선 유전자가 괜찮아. 이거 화낼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보호자나 환자한테 다행이네요. 당신의 갑상선 암은요 유전성이 별로 높지 않아요. 즉 당신의 자녀한테 물려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암들이 그렇죠. 유전적인 소인도 있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암에 걸리면 되게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해요. 일치하면 더 이상하겠죠. 가족력과 유전자 검사는 일치하지 않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요. 부모님의 가족력 중에 한 분의 가족력이잖아요. 한쪽에는 당뇨가 있고 한쪽에는 없으면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제 가운데 엄마 쪽, 아빠 쪽에 좀 더 도미넌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력보다 나의 유전자 분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시기를 바꾸면 당연히 바뀌죠. 여기서 당연히 바뀐다는 얘기는 타고난 변이, 정라인, 뮤테이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유전자의 기능, 스위치를 켜고 끄는 그런 에피제네틱한 체인지고 제가 언제 한번 심화학습으로 에피제네틱스, 후속 유전자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바뀐다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웰리스 진료 또는 웰리스 헬스케어.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성형외과도 있고요, 피부과도 있고요, 또는 저처럼 가정의학과도 있고, 즉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어떤 질병의 예방 또는 제가 요 그래프는요 맥킨지에서 최근에 보고했어요. 무려 한 해에 한 해에 이 시장의 규모를 4 트릴리온 그러니까 한 4.2조 달러 그러니까 4천조 정도 되는 엄청난 시장이라고 해요. 거기에는요 better health 우리가 더 건강해지겠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better fitness, 더 운동에 대한 산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주로 하는 better nutrition, 그리고 성형외과 쌤이나 피부과 쌤들이 주로 하시는 better appearance, 스킨과 피부, 그다음에 또 중요한 시장이 better sleep이라고 하는 수면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better mindfulness,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이 6개 중에 추구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추구하고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들어오신 대부분의 클리닉들은 바로 이 6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지난번 강의했던 기능 이야기나 또는 이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특별히 웰니스 헬스케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제는 오픈 마인드로 또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의사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연계해서 B2B가 B2C가 될 수 있도록, B2B가 B2H, 하스피탈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고 하려 하는 것들이 바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 병원 오신 분도 있죠. 저희가 추구하는, 저 같은 경우는 스킨 쪽이나 이런 피부 쪽은 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너 에이징이라고 하는 마음의 노화, 좀 전에 마인드풀리스, 미토콘드리아 뉴트리션으로 제가 승부하기도 하고 호르몬으로 승부하기도 하고, 제가 또 세팅하려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뇌의 인지 노화 쪽을 저희 병원에 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분들의 병원만큼 저희 병원은 그렇게 멋진 병원은 아니에요. 한 30년 된 오래된 건물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꾸며놨지만 되게 좁고 불친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멋진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나름 이 작은 공간에서 환자에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컨텐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소개했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뿐만 아니라 진료뿐만 아니라 요즘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난번 같고, 저희가 데이터 융합센터를 최근에 저희 병원 6층에 제가 90평 두고 됐는데 한 층이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 메이저 EDGC 데이터 융합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제가 갑자기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에 제가 개소식을 거행했고, 굉장히 많은 학계, 그러니까 대학에서, 그다음에 산업계, 특별히 산자부 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기 때문에 이 과제를 축하하고, 또 산자부 그 산업계와 또는 의료계와 또는 학계가 어떤 콜라보하는 그런 어떤 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희 병원은 이미 10,000명 게놈 프로젝트를 의원 클리닉 다니지만 이미 10,000명 게놈 프로젝트를 지금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1000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게놈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결하는 그런, 원래 애초에 저희가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동시에 이번에 산자부를 통하여서 웰케어 산자부 과제를 저희가 맡았고, 총 143억 중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의 그 데이터 생산 비용, EDC까지 합치면 약 한 12억 정도의 데이터 생성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설문 데이터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어떤 증상과 어떤 구조화된 질병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웰니스 문제를 설문으로 저희가 한 200개 정도 모으고요. 거기에는 신체 데이터도 있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부신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T3까지, 그리고 NK 활성도 검사까지, 그리고 소변 유기산 검사와 머리카락 미네랄, 흔히 말하는 기능약 검사들이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장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이따 얘기하는 텔로미어 데이터까지, 그리고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인데요. 심리, 자율신경, 피부, 운동, 인지를 디지털 데이터로,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이런 스마트워치를 라이플로그 통해서 이러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1200명을 여기서 데이터 수집을 해요. 그래서 6층에는 7층에서는 진료실이고요. 아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특히 기능의학 강의도 지금 어떻게든지 데이터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1년 정도 되면 이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소변 유기산과 뉴트리션 유전체 검사를 합쳐서 어떻게 이것을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할지, 그리고 디지털 장비와 또 유전체를 합쳐서 수면이나 피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마 하는 것이 저의 요즘 꿈이고 또 그것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가 웰니스 유전자 검사,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곳곳에서 바로 답변하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주도록 하세요. 비만 유전자, 뉴트리션 유전자, 운동 유전자, 생활습관 또는 수면 또는 피부, 탈모, 텔로미어. 지난번에도 제가 처음 강의에 들어간 내용들이지만 오늘은 좀 더 살을 붙여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웰케어 6가지 카테고리 나눴어요. 제가 DTC 유전자, 이 웰니스 유전자가 왜 헬스케어의 핵심이냐면요. 보세요. 헬스케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비만부터. 비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대사증후군 역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식습관, 이 맛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 가능해요. 뉴트리션 20가지. 그러면 웬만한 우리가 기능의학에서 하는 예를 들면 아연 같은 거, 비타민 D 같은 거, 마그네슘이나 아르기닌 또는 셀레늄, 또 타이로신, 베타인, 그다음에 지아잔틴, 루테인 이러한 뉴트리션을 아주 세심하게 처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피트니스, 우리가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나한테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술, 담배, 카페인 같은 그리고 수면 같은 어떤 개인의 생활 습관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할 말들이 많고 2차, 3차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피부, 당연히 피부에도 더 저보다 전문가가 많이 계시겠지만 피부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 분석은 좀 이따가 제가 재미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제 강의 슬라이드를 온라인에 띄워놓고 올리다 보니까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서 슬라이드 넘김이 조금은 어렵네요. 자, 괜찮으면은 슬라이드 쇼를 멈추고 자, 지금까지는 잘 들리시죠? 네. 자, 우리 늦게 오신 선생님들 있어서 다시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대략 한 7개의 카테고리가 사실은 웰니스의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진료실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장님이 결국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기 해서 소위 말하는 2차, 3차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공유 중지하고요. 네,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네요. 다시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넘김이 어려워서 제가 괜찮으면은 지금 이제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게 슬라이드 쇼로 하면은 조금 넘김이 어렵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결과지를 보시면 이렇게 헬스케어에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당연히 눈기는 빨간색밖에는 없죠. 근데 빨간색 중에 예를 들면은 높음이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낮음이 빨간색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지표, 비만, 체지방, 체질량 세 가지가 비슷한데 결과가 달라요. 제가 좀 이따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빨간색이 있다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타민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은 비타민 C가 높음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부족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족 위험 말고요. 그냥 농도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아르기닌 농도가 낮으면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라는 것이 파란색은 좀 더 양호, 빨간색이 위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운동에 대해서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것도 최대 산소 섭취량이 VO2 max가 낮은 게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무산소 운동.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높은 게 파란색인데 어떤 경우는 낮음이 파란색도 있다. 위험이 낮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알코올 대사가 자 보세요. 보시면 같은 대사인데 카페인 대사 속도가 여기서는 느린 게 빨간색이고 니코틴 대사가 느린 게 파란색이에요.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카페인 대사가 느리다는 얘기는 뭐죠?
점심 때 먹었던 커피가 느리게 대사되니까 밤중에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그런 의미니까 느린 것을 안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반면 니코틴 대사가 빠른 게 좋아요, 느린 게 좋아요. 만약에 니코틴 대사가 빠르면 빨리 대사면은요 단 10분도 그냥 앉아있기 힘들죠.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저기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대사가 니코틴 대사가 빨간색인 경우 저기 빠름이 오히려 거기서는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알코올 대사가 느리면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자, 나중에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 왜 빨간색으로 표현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암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낮은 높음 또는 느린 빠름이 각각의 그 고유 의미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 살짝 지나가기 쉬운 그 리포트 중에 하나가 유전율 좀 어려운 용어죠. 유전적 기여도 이것도 어려운 용어죠. genetic contribution이라는 표현인데 한마디로 예를 들면 비만이라는 게 여러분들 유전적인 성향이 몇 퍼센트일까요? 자, 비만이 유전적일까요? 환경적일까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살찌려고도 안 되는 사람, 체질이 있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많게는 70%까지, 보통은 한 40% 정도의 유전적인 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30대 초반인데 LDL이 막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50대가 넘었는데 LDL이 아직 100이 안 돼요. 이거 제 잘못입니까? 제 자랑입니까? 그 젊은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유전적인 소용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는 38% 돼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50%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단만 민감도 유전적인 결과에서 당신 단만 민감도가 어떻다? 자, 유전적인 소비는 16%밖에 안 돼요. 톤 다운 시켜야 돼요. 비타민 D 생각보다 햇볕을 쬐고 안 쬐고 어차피 다 안 쬐잖아요. 결과 다 다른 것은 유전적인 기여가 높아요. 자, 단거리 직주 능력. 여러분들 본인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잘 뛰어요. 저 같은 경우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저는 거의 제자리 넓이 뛰기가 당시 거의 전교에서 1등. 왜 그런지 몰라요. 제가 뭐 운동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제자리 넓이 뛰기를 그냥 도움받지 않고 거의 1m 한 70 정도 제 키 이상으로 뛰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어떤 폭발적인 어떤 능력은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전적인 기여가 무려 73%다. 자, 수면 습관, 유전적인 소인만 가지고 설명 못해요. 여러 가지 생활 요인들이 있겠죠. 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보실 때 결과를 너무 또 과신하거나 또는 너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할 게 아니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는 환자가 너무나 좀 불안해하는 것들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톤 다운, 톤 업을 시키면 돼요. 탈모, 네, 남성형 탈모는 60%꽤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웰리스 유전자 중에서 제가 제일 강의를 많이 했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던 것 중에 비만 유전자 가장 스토리텔링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다시 꺼내옵니다. 비만 유전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지고 오비스티를 검색하면은 해당되는 유전자가 2,800개가 나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논문이 나왔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있는 MC4R FTO, 특별히 FTO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꼭 그 연구가 많이 연구되어서뿐만 아니에요. 기존적으로도 그래요. Fat and Obesity라고 하는 FTO는 기존적으로 내 몸속에서 남은 지방을 저장시키기 잘하는. 그래서 이게 혹한기 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에 빙하기를 거치는 가운데 내 몸속에 저장된 지방을 이렇게 잘 저장하는 사람들이 서바이벌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메리칸이나 아프리칸이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FTO의 변이가 서양 사람들 코케이시아는 무려 하나라도 변이가 있는 경우가 70%가 넘고요. 한국 사람들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때는 이게 서바이벌 유전자였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자기가 필요한 열량 이상 많이 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FT가 이제는 지방을 저장시켜서 내장 지방 비만을 일으키는 주범이 됐고요. MC4R은 어떤 거죠? 멜라노코티코이드라는 것은 식욕 중추죠. 그러니까 식욕 억제가 잘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유전자. 기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유전자는 심지어 FTO는 이건 제가 한 7, 8년 전 거의 10년 전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전에 이미 벌써
GRS 분석이 여러 개가 있고 메타 분석까지 해서 결론이 단 하나의 변이만 가지고도 유전적 비만에 대한 위험이 1.3배 정도로 탄탄한 스토리와 탄탄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다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이가 30%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이슈는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물론 한국 사람들도 30% 같은 경우는 조금 스토리텔링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 하나의 변이만 가지고 한 19년을 관찰했더니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각각 1.9배, 1.8, 거의 2배 정도 변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F2 변이가 있으면 비만뿐만 아니라 비만과 연관된 심혈관 내혈관 질환이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개입을 해서 환자의 지방 시기를 낮추고 운동을 시키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변이가 있어도 운동량이 많으면 위험 요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FT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나 평생 나는 비만, 난 망했다, 이게 아니고 잘 반응해요. FTO는 요요 현상이 잘 생겨요. 노력하면 잘 빠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찌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음식도 그래요. 포화 지방을 변이가 있는 경우는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증가되고, 근데 변이가 없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변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메시지예요. 당신은 비만도 더 위험하고,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혈관 질환이 나쁘다, 안 됐다라고 한 메시지도 있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시 잘 변하기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하기 나름이다라고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MC4R 또는 스트레스 유전자 BDNF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하기 되게 좋아요. MC4R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제나 또는 식욕을 대체하는 것들, 식욕을 인정하고 대체하든지 식욕을 부인하고 억제하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FTO 변이가 있을 때 가능한, 제가 저탄고지 많이, 제 환자들 중에 저탄고지 했는데 살 더 찐다, 유전자 검사하면 FTO 변이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저탄고 지방이 아니라 저지방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강조하고요. MC4R, BDNF에 따라서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우울증과 기반된 정신 스트레스와 관련된 BDNF 변이 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밤중에 먹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단순히 식욕 억제제만 줄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쪽으로 하는 것들을 제가 추천해요. 그래서 추천 뉴트리션도 FTO에서는 지방 대사를 좋게 해주는 카르니틴, MC4R에서는 식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들, BDNF에서는 결국은 수면과 어떤 환자의 언더라인하게 우울증이 자꾸 단 것을 땡기게 만든다 그러면은 수면과 관련된 서플리먼트나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잠깐 좀 볼게요. 같은 상품인데, 비만 상품인데 비만이 보통이라고 그러고 체지방률은 높고 심지어 BMI는 낮아요. 무슨 얘기죠? 이건 FTO 얘기인데 체질량 지수는 낮아도 마른 비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FTO의 변이가 있으면은 체지방률과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자기는 마른 사람인데 왜 비만 유전자가 있냐. 그 비만 유전자는 당신의 내장 지방을, 제가 예전에 테라젠에 있을 때 허벌라이프의 고객들 약 한 그 당시 10,000명 이상을 제가 분석했는데요. 실제 FTO의 변이가 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BMI보다는요 체지방률과 더 관계가 돼요. 제가 데이터를 모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슨 비만도 아닌데 자꾸 비만을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한테, 특히 여성들한테 이 체지방률을 강조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건강한 식단을 끌고 나가시죠. 반대로 자, 비만 보통 체지방률 낮음, BMI 높은, 이게 뭔 소리죠? 자, BMI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골격과 근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겁다고 해서 비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근육형 비만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의도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가이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비만 유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대사증후군 잠깐 좀 볼게요.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종종 이 부분을 진투 미 플러스, 즉 질병 예측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에 당뇨가 있거든요. 그쪽 당뇨에서는 변이가 있어서 당뇨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여기 혈당 또는 반대, 당뇨는 보통으로 지켰는데 대사증후군에서 혈당은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첫 번째 이 서로 비슷한 주제가 다르게 결론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각의 당뇨와 혈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된 마커가 달라서 이 가능성이 많아요. 즉 마커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애당초 우리 개발팀에서 이 혈당을 만들 때는 즉 피노타입을 즉 당뇨, 다이비티스라고 하는 E형 당뇨를 검색해서 논문 찾은 게 아니라 하이 레벨 오브 글루코스, 그러니까 혈당을 중심으로 찾은 거예요. 무슨 얘기죠? 혈당 116이 당뇨 아니죠. 그러나 그 논문에서는 혈당 116도 의미 있는 수치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당뇨까지는 안 가는데 126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끊임없이 젊은 나이 때부터 혈당이 계속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혈당과 당뇨는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저는 특히 콜레스테롤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저는 진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30대 LDL 콜레스테롤이 30대 초반인데 LDL이 130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129라고 합시다. 국가검진 데이터에서는 130까지 정상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인 줄 알아요. 제가 LDL이 아직 90점대거든요. 50대인데. 그래서 저는 30대 LDL 129를 그냥 보내지 않아요. 가족력 있는지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마른 사람인데 나이 관계없이, 그리고 술도 안 하고 뭐 먹는 것도 찔끔 먹는데 40대가 LDL이 160이에요. 자, 이런 마른 사람, 젊은 사람 또는 생활습관 좋은 LDL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약 줍니까? 어떠세요? 반대로 생활습관 엄청 엉망 나빠요. 중성지방도 나쁘고 간수치 나쁘고 LDL 나빠요. 그리고 최근에 7kg 증가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약 줍니까? 저는 후자에게는 약을 안 줘요. 생활습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고 특별히 40대, 50대 마르고 생활습관 좋은데 LDL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특히 혈압까지 같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를 보고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생활 습관을 지금보다 더 개선시킬 여지가 없는데 LDL 높은 것은, 또는 젊은데 LDL 높은 것은 유전적인 소인이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가 1년씩 들어갈 때 LDL은 10만큼 올라가니까 결국은 LDL은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누적되어 가지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여도 빨리 약을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럴 때 환자분들이 긴가민가할 때 유전자 검사 굉장히 도움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잡한 기전 아마 여기 내과 쌤들 아니면은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의 핵심은요, 음식을 통한 다이어트리 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간이에요, 간. 간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단계의 LDL뿐만 아니라 HDL 또 그 사이에 인터미턴트 덴시티 라이포프로테인 또는 이러한 카이로마이크로 여러분들 막연하게 배웠을 거예요. 이 모든 게 HDL과 LDL은 CETP라는 어떤 단백질 효소를 통하여서 서로 교환하고 이런 문제 있거든요. 중성지방도.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엔자임, 이것을 중개하는 그런 대사를 중개하는 엔자임이 뭘로 결정됩니까? 그 엔자임에 해당되는 유전자, 엔자임과 유전자 이름 똑같아요. 결국은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누구는 HDL이 증가되고 누구는 LDL이 높고 누구는 중성지방에 하이퍼 트리글리세라미아, 즉 패밀리얼하게 높은 사람도 있고, 핵심은 누구는 간 쪽에서 지방간이 있고, 이게 다 연결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스럽게 좀 내과 선생님들이나 좀 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HMG-CoA의 변이가 있으면 뭘 써야 되니까 HMG-CoA의 이니비터, 우리 흔히 말하는 고지 같은 약을 쓰고요. CTP에 문제가 있으면 자, HDL의 왜 CTP 유전자, CTP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HDL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전자인데 여러분들 HDL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CTP를 자극시키는 게 뭐 있습니까? 와인이에요. 레드 와인이에요. 술 먹고 좋아지는 유일한 게 HDL이에요.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CETP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요, 이 HDL 유전자 높으신 분, 낮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CETP를 높이는 약도 있고요, 요즘은요, 뉴트리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존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하세요. 자, 깊이 안 들어갑니다. 맛에 대해서 그냥 슥슥 넘어가기 쉽죠. 자, 단맛 민감도가 낮은 게, 짠맛 민감도가 높은 게 좋고 단맛 민감도가 낮은 게 나쁘다. 무슨 얘기죠? 민감도가 낮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아요? 어떻게 무슨 의미죠? 단 것의 민감도가,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단 거를 싫어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늘 라떼 안 먹고 설탕 안 집어넣고 먹고 아우 단 케이크 먹으면 저는 벌써 질려요. 저는 단맛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저는 단 거를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단맛 민감도가 낮으면 흔히 말하는 스위트톤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서양 사람들 단맛 민감도를 낮으신 분이 많은데 보통 그분들 디저트 보면 엄청 달아요. 그렇죠? 앞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먹는 디저트가 단맛 민감도가 낮으니까 계속 그냥 센시티브하지 않으니까 계속 먹는 스위트톤이라고 불러요. 짠맛 민감도가 만약에 낮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설렁탕 찌가면 뭐부터 합니까? 소금부터 쳐요. 주위 아주머님이 소금 치지 말라고 우리 맛에 고유 맛을 잊는다고 해도 그냥 자기는 짠 게 짜야 먹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짠맛 민감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짠맛 민감도가 남들 평균보다 높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SCN 암비라고 하는 제가 보스턴 텁스에 2006년부터 2008년에 휴먼 누트리션 센터라고 하는 그런 아마 전 미국에서 누트리션으로 학과가 아니라 하나의 학교가 있는 유일한 대학이 텁스 대학인데 거기서 7층 전체가 누트리션 연구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맛에 대한 유전자 연구를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많이 논문을 냈는데 솔트 테이스트와 관련된 어떤 이 지금 말했던 SCNN1B라는 것은 리셉터예요. 큐테이티브 솔트 테이스트 리셉터라고 하는 거의 유전자인데 즉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변이가 있는 그룹의 민감도가 높다. 그래서 이 짠맛이 높아질수록 짜게 느낀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논문들이에요. 그런 게 당연히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페이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총합해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그 인테이크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여기서 쓰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모텐시브 하이퍼텐션 뭐죠? 혈압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짠맛 민감도가 낮은 사람, 즉 계속 짠 것을 추구해서 더 많이 먹게 되는 짠 것을 먹게 되는 사람은 혈압이 증가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문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짠맛 민감도가 만약에 낮아요, 빨간색이면 의식적으로 싱겁게 먹지 않으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짜게 먹고 혈압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누트리션 되게 할 일이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진투미 서비스를 보면은요, 20종이 아니고 10개 종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까만 표시한 거, 비타민 C,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철, 그다음에 칼슘, 칼륨, 아르기닌, 지방산 정도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DTC가, EBGC가 올해 허가받은 게 10종이에요. 근데 저희가 10월부터는 20종. 자, 여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게 되는 것은요. 그 유명한 피리독신과 코바라민, 비타민 B6번과 B12는 굉장히 기능의학에서 되게 중요한 영양소이죠. 비타민 K는 요즘 골다공증이나 혈관과 관련돼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타이로신은 도파민, 타이로신이 낮은 게 문제겠죠. 높으면 지나친 불안감과 초조감이 있으니까 태안을 써서 낮추셔야겠죠. 코엔자임 Q10 기능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누트리션이고요. 셀레늄은 NK라든지 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누트리션이고 루테인, 비타민 A, 눈과 관련된 거고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인 HCl은 우리가 비타민 B1이고요. 그래서 이런 메틸레이션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능의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누트리션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추석 지나서 일부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김혜진 차장님이 열심히 지금 작업 준비하셔서 아마 빠르면 추석 지나고 서비스가 돼요. 가격을 올리진 않겠죠. 네, 왜냐면 완전체로 누트리션을 받으셔야 되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빠진 것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예를 들면 카르니틴 같은 거 되게 중요한 누트리션이고요. 그래서 누트리션은 GRC 연구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상품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근거 좀 볼게요. 근거. 비타민 C, 지난번에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SLC 23A1은 비타민 C의 전달 유전자예요. 그러면 비타민 C가 높은 게 아니라 비타민 C 부족 위험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거 논문 다 보진 않겠지만 그냥 에피코트라고 하는 그런 위암 환자 코호트에서 플랑스마 비타민 C 그다음에 유전자에서 이 데이터 여러분들 혈액 검사로 비타민 C, 비타민 D
모든 누트리션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혈액 검사를 만약에 내가 20개 누트리션을 본다 그러면 거의 하나가 비보험으로 3, 4만 원 하니까 20 곱하기 3, 60만 원 들어요. 근데 어쨌든 유전자 검사에서는 더 비용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가 70만 개 마크를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같다 그러면은 굳이 혈액 검사하지 않고 유전적인 소인을 보겠죠. 자, 이 얘기입니다. 비타민 C의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타입에 따라서 유전자의 비타민 C의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에요.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자, 비타민 D. 비타민 D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많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특별히 요즘 같은 면역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서는 반드시 검사하고 처방하는 것들이죠. 유전적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햇볕을 통해서 피부를 통하여서 이넥티브 폼이 비로소 간에서 CYP2 리셉터 1이라고 하는 이런 사이토크롬 P450 계통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이 25OH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붙어요. 그리고 다시 키드니에 있는 다른 종류의 사이토크롬 P27B1이라고 하는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비로소 완전체인 1, 25, OH2D3 즉 칼시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서 액티브하게 비타민 D로서 작용하는데 이것을 모든 비타민 D가 있는 예를 들면 뼈, 예를 들면 혈관, 예를 들면 심장 이런 데에서 비타민 D 리셉터라는 게 있습니다. 비타민 D 리셉터까지 이동시켜주는 것이 GC라고 하는 그런 수송체예요. 그렇다 그러면 합성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엔자임 그리고 수송과 관련된 엔자임 더 나아가서 작용과 관련된 비타민 D 리셉터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GIAS라고 하는 그런 기준 또는 아시아 기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이 마커 두 가지를 가지고 비타민 농도를 예측한 거예요. 이게 바로 GIAS 스타디예요. 비타민 D를 결핍되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란셋이라고 하는 저널에 실었는데요. 했더니 여기서 픽업된 것들이 앞서 말한 마커들인 거예요. 자, 오메가3 여러분들 환자들이 김희양 말고 일반적인 내과쌤들이 환자한테 먹으세요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오메가3잖아요. 왜냐면 오메가3는 에비던스가 많은데 근데 보스턴 텁스에 제가 2006년도에 들어갔던 연구소가 뉴트리지노믹스라고 하는 연구소였는데 바로 거기에 제 PI이셨던 그 박사님이 바로 이 오메가3 푸파 지방산과 관련된 연구를 가장 전 세계에서 액티브하게 하셨던 분이고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마다 오메가3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거꾸로 오메가3 먹으면 오히려 심혈관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메가3의 상품 중에 FADS1, FADS2가 핵심이에요. 핵심. FADS1이 뭐죠? 페리에시드 지방산이죠. 디세츄레제 1, 페리에시드 디세츄레제 2. 우리가 이제 푸파라고 하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이렇게 여러 대사를 가지는데 되게 대사들은 리버서빌리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사 과정 중에서 바로 여기가 핵심적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결정적입니다 하는 것들을 리버서빌리티가 없어집니다. 이리버서빌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는 레이트 리미팅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표적인 것이 엽산을 만들 때 MTHFR 유전자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최종 산물인 이 푸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FADS1, FADS2라는 것이 레이트 리미팅 엔자임. 핵심이죠. 여기 변이가 있으면 오메가3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CC 지노타입이라고 변이가 있는 경우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농도가 떨어져 있다. 레이트 리미팅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농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영향을 주는 질병들, 예를 들면 중성지방, LDL, 혈당, HDL은 떨어지고 요 나머지 나쁜 세 가지는 증가돼 있다.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 FADS1, FADS2 유전자. 만약에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근경색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오메가3는 하이도스로 요즘 말하는 오메가3 RTG 오메가로 흡수되는 걸로 먹으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오메가3의 피 검사를 알 수 없잖아요. 물론 기능약 검사 중에 푸파에 대한 이런 혈관 검사가 있는데 굉장히
값이 아마 4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 검사를 흔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FADS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저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보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르기닌, 제가 굉장히 많이 처방해요.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그 미토콘드리아 파트에서 사이트레이트가 증가됐거나 또는 해독이라는 부분에서 오로웨이트가 증가됐을 때는 즉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브레인 포그이라고 해요.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뭔가 여러 가지 대사가 떨어질 때 저희가 아르기닌을 추천하는 그 아르기닌이죠. 그래서 흔히 닭가슴살에 많고 또 콩 종류에 많다고 해서 단백질,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이니까요. 이러한 것을 먹으라고 하고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즉 NO 계통의 거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먹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혈관이 늘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비아그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양제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체지방률 감소하고 또 효과적인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근육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이 아르기닌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상품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르기닌을 수변유기산 검사 통해 가지고 아르기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그런 대사를 추천할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리 아르기닌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거예요. 물론 GRC 기반으로도 했고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은 이 아르기닌 농도도 나오지만 여기 SDMA, ADMA 저도 처음에는 이 개발팀에게 이게 뭔지 몰라서 불필요한 걸 뺐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르기닌은 단순히 이제 농도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SDMA, ADMA는 대칭 비메틸 아르기닌, 비대칭 비메틸 아르기닌의 약자인데 자, 비대칭 비메틸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산화질소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거꾸로 아르기닌과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 SDMA가 높다는 것은 아르기닌 수치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르기닌의 역할이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되고 한마디로 나이트로젠 옥사이드가 부족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신기능 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아르기닌 농도가 낮다고 나오든지 또는 이 반대 경향의 어떤 물질인 SDMA, ADMA가 높다고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르기닌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능의학에서 중요한 영양소고 또 증상 개선에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기산 검사를 혹시 못하시면 여기서 활용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언제 한번 특집으로 요 누트리션을 한번 제가 완전체 나오면은 제가 특집으로 이것만 따로 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 운동도 이게 뭔가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근력 운동 적합성, 그 다음에 근육 발달 능력. 뭔가 이게 나한테 적합한 건가? 나는 이게 빨간색이면 적합하지 않는 건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앞서 제가 운동 중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어려운 용어들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 적합성은 VO2 max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냐면은 잘 볼게요. 운동 중에는 어떤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트레드밀 통해서 계속 한 30분 뛰는 지구력 운동이 있죠. TV 보면서 그냥 어쨌든 나는 만보 걷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뛰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걸으면 지겨우니까 TV에 한 판 보면은 이제 이게 지구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말고 옆에서 자꾸 이제 트레이너들이 이 슬로프를 올려요. 트레드밀을. 그래서 한 30도 정도 거의 뭐 계단 올라가는 수준으로 옮기고 그냥 딱 5분만 뛰래요. 빨리.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얼굴 시뻘개지고 가슴 쿵탕쿵탕해지면서 흔히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의 핵심이 자기의 심박이 80%까지 맥시멈의 80%까지 하는 건데 그냥 한마디로 죽을 등, 살 등 심박 운동을 하라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VO2 max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그렇게 힘든 운동을 못할 VO2 산소 포화 농도가 그렇게 높게까지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지구력 운동 중심으로 하라는 것들을 권유하는 거겠죠. 자, 악력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때로는 단거리 이제 운동선수라 그러면 단거리 질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저같이 넓이뛰기를 한다든지 또는 100m 달리뛰기 한다든지 이거는 물론 VO2 max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단거리 집중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여러분들 자녀들 검사하면은 이것도 참고할 만하겠죠. 근육 중요하고 또 운동 회복 능력이 낮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가능한 운동
운동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운동 능력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사실은 DTC에 있는 그런 간단한 거 말고 저희가 운동에 대한 리포트는 또 따로 하나 잘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용이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볼게요. 애틀레틱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메케니컬 펑션, 당연히 타고난 힘, 타고난 지구력, 타고난 반응 속도, 타고난 회복 속도. 근데 이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골프 선수가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모션 되게 중요해요. 프로 선수들 그리고 20, 30대 젊은 나이들이 단기간 내에 자신의 몸을 써서 극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최대의 보상을 받는 것이 그들의 운동선수, 프로 선수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자신이 왜냐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이분들은 여러분들 메이크머니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들 합니까? 자기 몸이 근데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모션 즉 기능의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야지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을 통제하는 능력, 와 쉽지 않죠. 정서적 탄력성, 심지어 축구 선수 잘 뛰기만 하면 되는 것과 전술을 익혀야 되죠. 독창적이고 계획적이고 통증에 대해서 얼만큼 잘 참을 수 있는지 그리고 팀워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셜 팩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테크닉에서 근육 부상이 잘 되는 유전자 검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붙어줄 것 중에 하나가 발목인대가 자꾸 손상되는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VO2max 자꾸 체중이 쉽게 늘어서 특히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 사람은 아예 체중 관리가 중요한 쪽으로 안 가는 게 좋겠죠. 이러한 테크닉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스트렝스, 스태미나 그래서 스태미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리커버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한테 코칭을 요구하시는 그런 운동선수나 또는 그런 그룹들에게는 이런 것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들 뭘로 할 것인가 물론 이분들은 알아서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전자 검사예요. 타고난 부분. 예를 들면 스피드 폭발적인 힘은 그 유명한 ACTNC라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관련된 것은 이제 지구력이고 또 콜레스테롤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부신 기능도 중요하고요. 또 에너지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중요시 여기고 비타민 D도 중요하고 칼슘도 중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스태미나에는 그런 산소 포화 능력 같은 거 또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인슐린 관련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빈혈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회복 능력 관련된 것들이 다 유전자 상품이 나왔어요. 그 중에 근력운동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ACTN3는 가장 많이 연구된 유전자이고요. 또 이거는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이제 한번 했던 대한민국 남녀 선수의 유전자 분석에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ACTN3의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염기 기준으로 TC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그냥 RR, RX, XR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했을 때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일본에서 엘리트 스포츠를 가지고 연구한 건데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내셔널 스포츠 그러니까 이제 잘 뛰는 아이들 근데 인터내셔널 스플린터 거의 뭐 우사인 볼트급의 선수를 비교했더니 뭐가 차이가 납니까? 즉 RI라고 하는 그런 타고난 능력이 일반인이나 국내용보다는 특급 선수들에서 굉장히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ACTN3 이 유명한 이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유전자에서 이런 타입 또는 CC 타입이라 그러면 한번 키워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죠.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서 운동 코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EDGC가 사실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거 되게 많아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우리 김혜진 실장님이나 우리 이혜진 차장님 통해서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도 있겠어요. 자, 생활습관 유전자는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70까지 다 하진 않아요. 지금 4시 정도 됐습니다. 자, 알코올 대사가 가장 스토리텔링하기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대사 능력뿐만 아니라 옆에 의존성이 있어요. 자, 알코올 대사와 알코올 홍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까요? 자, 알코올 대사가 낮으면 대사가 안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할게요. 알코올 대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의존성이 높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죠? 술도 잘 먹고요. 술도 좋아해요.
심지어 술에 의존해요. 알코올 중독이 되게 딱 좋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가 만약에 둘 다 빨간색이면 둘 다 어떻게 볼까? 알코올 대사가 높으니까 파란색으로 나오겠네요. 근데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빨간색으로 나오면 20대부터 니네 아버지는 어떠시냐? 너 술 중독될 수 있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니코틴 대사는 아까 제가 빠름이 왜 빨간색이죠? 줄담배 피는 거예요. 니코틴 너무 빨리,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 중에 바로 이 유전자에서 빠름이면은 니코틴 중독이 니코틴에 의존돼서, 그러니까 이 의존은 좀 도파민 유전자 개념이고요. 대부분 의존 관련된 유전자는 도파민 리셉터라고 DRD4라고 하는 유전자가 많은데, 니코틴 대사는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거든요. 사이토크롬 P450 같은. 그래서 니코틴 대사가 빠르다는 얘기는 줄담배. 근데 의존성이 높아. 이 사람은 담배를 진짜 많이 피실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금연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의지로 안 돼요.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 부프로피온 같은 약을 쓰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상품 만들면 좋아요. 자, 알코올 대사태가 유명하죠.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냥 맥주든 소주든 그야말로 알코올을 마시는데 이 알코올이 탈수소 효소 ADH에 거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중간 대사물이 나오는데 이 중간 대사물은 빠른 시간에 ALDH,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디하이드로제네즈라고 하는 탈수소 요소를 통해서 빠른 시간에 이거를 아세테이트로 바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아세트알데는 독소기 때문에 돼요. 톡신이 돼가지고 이것이 대사가 빨리 안 되면, 즉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대사가 느리면, 유전자 대사가 느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힘들어해요. 토하고 머리 아프고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유전자가 다 중요해서 이 ADH 유전자와 ALDH 유전자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술만 못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질병이 생기는데 술이 관련된 모든 질병, 그중에서 뭐 지방간이나 간경화도 있지만 특히 식도암이나 후두암, 이 라렌지얼 캔서나 아니면 이소파지아 캔서, 이 상기도암, 왜냐면 술 먹고 누워 자니까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이 위산이 자꾸 식도 쪽에 자극하고 또 라렌지아, 호두 쪽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캔서로 될 수 있는 변이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암보다 후두암과 식도암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휴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서 ALDH2라는 유전자를 딱 검색해요. 그러면 단순히 알코올 플러싱 같은 그런 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리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도암, 이소파지아 캔서, 그리고 혈압도 관련된다 그러고요. 헤드앤넥 캔서, 아까 후두암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위암도 관련되고 심혈관 질환도 관련되고 간 질환도 관련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식도암과 후두암이 가장 논문만 해도 엄청 많고요. 그것을 메타 분석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ALDH는 단순히 술 못 먹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못 먹는다고 안 주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제 환자 중에요. ALDH 유전자가 변이가 있어요. 제가 사장님 보고 술 못 드시겠냐? 그냥 잘 못 마신대요. 제가 못 마시는 분이 이 계속 술을 마시면 대사가 안 되니까, 즉 아세트알데히드가 증가되니까 암 걸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되게 멋져도 하면서 자기 그렇지 않아도 식도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다시 지금도 술을 자기가 CEO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때문에 먹어야 된다. 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장님 회사 사람들 중에 알코올 분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술 먹지 말라고 하셔야 됩니다. 즉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참고하세요. 술 끊기에 되게 좋은. 근데 이 ALD 유전자의 변이는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많아서 이 아시아 플러싱인, 아시아 사람들 홍조라고 하는 그런 변명이 붙을 정도로 서양 사람들은 거의 없는 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0% 정도에서의 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 잘 마신다는 것은 나쁜 문화예요. 아니면 서양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술 먹어도 돼요,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10명 중에 3명, 3분의 1 정도는 변이가 있기 때문에 술 못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마시면서 병이 생기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이제 톤 다운 시켜가지고 재밌는 얘기 할게요. 저는 와인은 잘 못 마시고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중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이 재밌을 거예요. DTC에는요, 산도, SBT, 바디감, 풀바디, 탄닌, 향미,
단맛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당신은 어떻다 해서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이 DTC에는 이 정도 레포트로 나오는데 저희가 와인 서비스라고 하는 레포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즈 와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흥미롭고 또 재밌어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저희가 별도로 책자 한 20페이지 정도를 구성해가지고 이 퍼스널라이즈 와인 서비스를 구성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와인의 맛을 또는 와인 자체로부터 사람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스위트니스, 얼만큼 달콤한지, 와인이 어쨌든 레드 와인이 이제 포도주의 껍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달달하죠.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저 같은 사람. 애시디티는 특유의 산도, 커피에도 산도라는 표현을 쓰죠. 탄닌이라는 것은 비더니스, 어떤 떡더름하고 뭔가 이렇게 쓴맛이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로마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바디라는 것은 뭐죠? 풀바디냐 미디엄 바디냐, 즉 알코올 농도가 세냐 낮으냐. 여러분들 고를 때, 비싼 와인 고를 때 남들은 맛있다고 껴서 같이 먹지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따기 전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래서 DTC보다 좀 더 자세해요. 스위트니스, 애시디티, 비터, 아로마, 알코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유전자 셋을 만들어서 그룹을 나눠가지고 당신에게는 어떤 타입이라는 것을 그룹을 나누는 그런 퍼스널라이즈 와인의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저는 와인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떨까요? 보시면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미리 나눠드렸던 PDF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상품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이 예를 들면 시라 아니면은 네, 쇼비뇽 블락이라 하네요. 우리 와인 좋아하는 이혜진 차장님 옆에서 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각각 풀바디인지 레드 저쪽인지 애시디티는 어떤지를 구별해놓은 표니까 아마 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좋으니까 먹다 하는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도 있다는 거서 저희 사실은 컨시어지 서비스 중에,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 이 와인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실제 와인도 드리는 그런 서비스 패키지도 있는데, 제가 약간 VIP 패키지라서 지금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지금 상품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게 좀 넘어가는 게 좀 느려요. 잠깐 제가 빠져나왔다가,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혹시 지금까지 하시는 것들 중에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버벅될 때 도움 되겠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 자, 벌써 1시간 넘었네요. 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와인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 커피 유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 카페인을 경험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유전자 CYP가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카페인 대사 중에 또 핵심적인 유전자인 AHR 유전자를 포함해서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이거죠. 카페인 대사가 느리면은 카페인 대사가 느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죠? 카페인 대사가 느리면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중에는 카페인 대사에 되게 민감하고 특히 교감신경 오세인단 잡는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근데 카페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달라요. 논문 중에는요, 카페인이 좋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카페인이 나쁘다고 하는 경우, 대표적인 나쁘다는 경우는 심근경색 또는 카페인 자체가 식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 질환, 이런 것을 느린 대사인 사람이 카페인을 여러 번 마시면은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 특히 CYP 유전자하고 대표적인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 카페인 대사가 강화돼서, 카페인 농도가 강화돼서 심근경색을 더 잘 일으킨다. 또는 역류성 식도를 더 잘 일으킨다. 그래서 자기가 대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카페인이 오히려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에요. 논문 중에는요,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의 빈도가 낮다. 좀 다르지만, 좀 다른 얘기지만 유방 크기도 작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유방에 기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르몬에. 그래서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잠 못 자는 걸로 대표적인 인식할 때는 느린데 사는 사람은 적게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 페이지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 좀 넘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잠깐만요. 좀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병렬적이라 봐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수면 유전자를 하겠습니다. 수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수면 유전자를 봤을 때 우리가 불면증과 수면 습관과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자, 불면증과 수면 습관. 예를 들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냥 전반적인 불면증에 대한 개념이고 그 중에서 불면증의 인덕션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근데 수면에 드는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깨는 문제 특별히 나이 들어서 수면이 깨는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수면 지속 시간이 짧다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불면증 개념이고요. 그리고 애당초 수면 습관이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만약에 저녁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저녁형 인간이라고 표현하면은 이런 경우는 아침형 인간의 성향이 낮다 그러면은 저녁형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빼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건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마이주는 박스에서 보여주긴 했지만 이건 저의 유전자거든요. 유어 크로노타입은 얼리버드.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저를 밤 11시 이후에 깨어있는 사람은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저는 무조건 11시에는 자야 되는 원래는 10시 자고 싶은데 그나마 이제 눈치 보였으면 11시 자는 사람이고 저는 인턴 때부터 일을 끝내지 않아도 일단 잘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새벽 한 4시나 5시 일어나서 남들 새벽에 할 일을 저는 아침 일찍 하는 그런 어울리버드 타임이고 저는 지금도 주말 되어도 그냥 6시면 눈 떠요. 저의 평생 소원이 잠을 늦게까지 자고 싶은 정도로 어울리버드 타입이고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나이트 오울이겠죠. 그러면 올빼미형 즉 저녁 늦게까지 저녁형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건 제 와이프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달라요. 저희가 저는 10시, 11시 정도에 자고 아내는 한 새벽 2시 정도 자니까 저는 아침 한 5시 반부터 이제 눈 뜨기 시작하고 여기는 주말 되면 거의 10시 넘어서 일어나니까 저희가 침대에 같이 누우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돼요. 그 정도로 사람마다 얼리버드와 나이트 오울이 다른데 문제는 요즘 같은 다 같이 늦게 자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뭔가 IT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늦게 자는 아이들도 많죠. 그래서 좀 얼리버드 타입인데 굳이 막 늦게까지 하지 않고 거꾸로 밤늦게 하는 일어나는 타입인데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서 자기 유전자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면증 유전자는 이러한 처음 보시는 COORF 이런 어떤 낯선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낯설긴 하지만 불면증 유전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불면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유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GIAS 이것도 당연히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GIAS 연구. 어떻게 불면증 연구가 GIAS 연구인데 100만 명이나 될까? 이런 것들이 그 23andMe의 그런 그 어떤 소비자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연구다 보니까 간단한 설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논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 수면 지속, 아침에 깸, 낮잠을 자는지, 코골이가 있는지, 낮에 졸음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런 GIAS 기반으로 또는 어떤 기전 기반으로 만든 상품들이 불면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일부러 조금 이 전체 쇼 보지 않는 것은 넘김이 좀 힘들어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피부 유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피부에 더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보면은 피부에도 기미 주근깨, 세포 침착, 여드름 발생, 피부 염증, 피부 노화, 태양 노출 후 태닝 반응, 그리고 튼살 또는 각질. 제가 환자들 거 보면은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 기미주근깨, 수침착, 여드름 발생, 피부 염증이
한꺼번에 나쁜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징적이에요. 여기 아마 공통되는 유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특히 염증 관련된 유전자 또는 인터루킨 같은 면역 관련된 유전자들이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피부만 안 좋으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남자분들한테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도 해요. 자, 여드름 발생을 좀 볼게요. 에크네 불가리스라고 하는 아주 심한 여드름, 이제 청소년기에도 많고, 여기에 GRC 연구, 그러니까 요즘은 GRC 연구가 지놈 와이드 전자유전체 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아마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면은 여기서 만든 마커가 우리 상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해당됩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겹쳐서 보는 것을 좀 양해를 구할게요. 잠깐 질문이 있나 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요. 제가 슬라이드가 아무래도 슬라이드 쇼는 오늘 좀 포기하고 그냥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드름 발생이고 태양 노출 후 태닝 뭐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은데 어쨌든 해요. 그래서 GRS 분석을 했는데 유러피안 스타디에서 태닝과 관련된 피노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픽업한 마크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 즉 다른 사람보다 태닝 반응이 잘 된다 그러면은 그걸 활용해서 또는 반대로 태닝 반응이 잘 된다는 얘기는 피부가 하얗게 유지되고 싶은 분들은 선크림을 확실하게 바른다든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저희 피부과 선생님들 중에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는 성형 수술하시는 분들은 그런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얼마든지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는 지금 DTC라고 하는 어떤 공통 상품을 보여줬고, 여러분들의 진료실이 만약에 피부과 클리닉이고 성형외과 클리닉인데 여기서 보이는 항목 말고 좀 더 자세한 항목들을 보고 싶다면 별도의 상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이혜진 차장님이나 김혜진 실장님 통해서 상품 서비스 받으시면 돼요. 자, 탈모에 대해서 관심 많죠. 탈모 같은 경우는 남성형 탈모가 있고 또 원형 탈모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유전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남성형 탈모도 있지만 거꾸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원형 탈모에서 높다 그런 얘기는, 원형 탈모는 뭐죠? 완전히 다른 탈모죠. 유전적인 탈모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로 알려져 있는 게 원형 탈모지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탈모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탈모가 취약한 부분을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이것도 원형 탈모라고 하는 것도 알로페치아 아레아타, 즉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전두 부분이 넓어지는,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남성형 탈모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뮤니티와 관련된다. 그래서 이뮤니티와 관련된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것이 HLA 그리고 HLA DBQ. 그러니까 원형 탈모의 핵심 그런 기전은 여기서는 유전자. 물론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 아주 유명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 사람들한테서는 변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품 구성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남성 호르몬 관련된 유전자가 가장 상품으로 구성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 타입에 맞게끔 상품 구성하다 보니까 이 이뮤니티와 관련된 상품, HLA 시리즈와 관련된 상품이 원형 탈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사를 찾기는 여러분 이게 뭐야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후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상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리포트가 여기에 포함돼요. 자세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합쳐서 72%예요. 유전적으로 이게 전자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DTC 또는 유전자 서비스를 많이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전자유전체 분석을 통하여서 유전자 혈통, 추상 찾기를 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 EDGC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다이그노믹스 때부터 이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2NE3M이나 미국의 유명한 NCS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시아 데이터가 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EDGC의 유전자 혈통 분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DB를 보유하고 정확한 어떤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본과 대한민국은 합쳐서 그냥 72%라고 그러고, 그러나 중국도 27%, 몽골이 1%, 그리고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이 0.9%. 농담을 삼아서 몽골 사람 오시면 좀 더 환영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당신의 데이터고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요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반계통인 그런 태국이나 또는 말레이시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의 평균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대부분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환자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시고 또 혹시 해외 환자들이 오신다 그러면 이 유후 서비스를 되게 좋아한다는 것들을 참고할게요. 자, 제가 1시간 20분 정도 DTC, 즉 웰니스 서비스 70종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텔로미어하고 또 우리가 연차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한 40분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텔로미어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텔로가 끝이라는 뜻이고요. 미어는 센트로미어 할 때 염색체라는 끝이에요. 즉 염색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모든 상품은 염기 단위의 그런 서비스이고요. 염색체 전체의 끝의 길이라고 하는 뜻의 텔로미어는 마치 우리가 신발에서 이 신을 끈을 묶을 때 이것이 마치 골무처럼 단단하게 묶여 있냐 풀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신발 자체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텔로미어에 단단하게 있는 이 캡이라는 것이 얼만큼 짧아지는지에 따라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노화 지표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질병이 있으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거꾸로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역할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CTAA라고 하는 6개의 염기 배열이 반복적으로 수천 개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 텔로미어인데 해마다 25개 정도, 즉 이 염기 기준으로 한 대여섯 개 정도가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어서 짧아져서 결국은 어느 순간 인생이 맞춰지는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인생의 수명이 다하는 원인 중에 이 텔로미어가 있는데 즉 나이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지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바이오 에이지 지표이죠. 자, 보세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게 10의 마이너스 통계적으로 125승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10의 마이너스 2승만 해도 우리가 의미 있다고 하는데 즉 나이에 따라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뭐랄까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어떤 면에서 많은 생체 지표가 떨어지긴 하지만 들쑥날쑥한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사망도 높아진다는 개념이에요.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제일 짧은 그룹이 사망률이 물론 1.54배 정도가 되니까. 근데 질병도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암까지 포함해서 불임까지 포함해서 텔로미어 기간이 짧을수록 질병이 생긴다. 또는 질병이 있는 군에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이건 단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선후를 말씀하지 못하지만 말한 것처럼 텔로미어는 산화 스트레스를 강화시키기 쪽으로 짧아지면 강화시키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텔로미어를 짧아지게 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생활 습관이죠. 그 중에 스트레스, 흡연, 알코올, 비만,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 등등이 또는 음식이 텔로미어 짧아지기 때문에 앞서 유전자 검사들은 타고난 병이지만 텔로미어는 나의 생활 습관의 총합 그리고 나의 노화라고 하는 지표의 총합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나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 옵저베이션 스타디는 말한 것처럼 질병 연관성 또는 어떤 생활 습관 연관성의 그런 스타디가 많이 있지만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약이라기보다는 물론 당뇨약 중에 메포민이나 이런 자누비아 같은 인슐린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들 약도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했다는 RCT가 있지만 대개는 지중해 시기, 운동 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명상 또는 5년간의 운동 이런 부분들이 텔로미어를 길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텔로미어 리포트가 있습니다. 텔로미어 저희가 EDGC가 서비스를 하고 메디에이지를 통하여서 결과지가 나가는 텔로미어 리포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차움에 있을 때 제가 차바이오 연구소랑 같이 텔로미어 직접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 많지는 않아요. 2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동 및 식이 습관을 개선시키고 약 8주 동안에 체중을 평균적으로 80kg, 그러니까 비만인 환자를 모았던 거예요. 80kg에서 78kg, 한 8주 동안에 2개월 동안에
제가 체중 감량을 한 2kg로 증가 뺐더니 25명의 텔로미어가 다 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딱 한 명만 빼놓고 텔로미어가 다 엄청 길어진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비포, 애프터가 텔로미어가 엄청 길어졌는데 자, 얼마 사이에? 8주 사이에 충분히 텔로미어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는 이론적으로 백혈구에서 DNA를 추출하기 때문에 백혈구의 턴오버가 얼마나 되죠? 우리 몸속에서 적혈구는 154지만 백혈구는 채 2주가 안 되기 때문에 8주 뒤에 있는 새로운 백혈구, 즉 골수에서 나온 새로운 백혈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텔로미어 길이는 달라져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밀가루 끊기 챌린지에 오랫동안 동참했던 한 어떤 CEO님이신데 텔로미어 길이가 남들 평균보다 짧았어요. 즉 텔로미어 나이가 많았어요. 즉 더 생체 나이가 더 나이 드신 분이 밀가루 끊기를 하고 건강한 식단을 했더니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여주는 것은 흔해요. 제 환자 중에는요. 텔로미어를 물어 짧은 기간에 2020년 5월 달부터 올해 8월 최근 직전까지 4번이나 텔로미어 측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처음 왔을 때 당신의 나이보다 4.2세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먹고서 저한테 운동하고 그다음에 많은 항산화 영양제를 먹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계속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4점이 중간에 한번 3점 얼마 플러스 2.6세 최근에는 플러스 1.4세까지. 그래서 이분은 텔로미어 검사가 결코 싼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보다 자주 하면서 자신의 60세 나이인데도 굉장히 그 텔로미어 검사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텔로미어 검사를 자주 하면서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지만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텔로미어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항노화 지표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는요. 저희가 EDGC 협력병원의 모델 지난번 우리 이혜진 차장님이 했던 것 중에 제가 N차 검사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도 환자 중에 진투미 플러스 같은 지난번에 질병 예측 서비스를 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왔을 때 물론 처음부터 동시에 내면은 결과지를 동시로 봤지만 이미 데이터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실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처방하는 법을 잠깐 배우겠습니다. 아마 활발하게 처방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포탈을 커스터마이징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 아이디, 뭐 의사 아이디도 있지만 그냥 병원이 공통으로 쓰는 아이디를 부여받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으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는 게 잠깐 이 페이지 말고요. 이건 제가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EDC 클라이언트 포탈에 이미 들어가서 잠깐 제가 로그아웃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클라이언트 포탈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사이트인데요. 제가 저희 병원에서 부여받은 것을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그냥 여기 있는 환자 번호는 환자 아이디는 여러분 나중에 영상만 밑에 제가 지우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까지도 저희는 현재 7,376명의 유전자 검사를 굉장히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특정 환자의 데이터, 이제 제 앞에 있는 환자는 이미 진투미 플러스든 진투미든 이미 벌써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70만 개 정보를 클라우딩 해 놓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의 이름을 검색을 해서 제가 이름에 이혜진 차장님을 허락받고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워낙 DB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해당되는 분이 이분인데 제가 이미 진투미 플러스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지를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결과지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미 벌써 결과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이 샘플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 또 프로세스를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결과에 안 하고 그러지만 전화하지 마시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검체가 도착했는지, 분석 중인지, QC를 거쳤는지, 그리고 리포트 중인지, 딜리버 중인지를 이렇게 상태를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투미 플러스를 하신 분에게 추가 처방하고 싶다. 그러면은 진투미 플러스를 했는데 진투미를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시 혈액을 채취해서 회사에 보내서 DNA 분석하는데 시간도 걸리지만 비용도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진투미 플러스를 만약에 추가한다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순간 비용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검사 동의서를 종이로 쓰지만 제가 일렉트로닉으로 해가지고 환자한테 기본 정보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서명을 이제 환자가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집어넣고 상담사가 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 서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을 하고 유전자 검사 의뢰서에서 다시 재사인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뭐냐면 이 비밀번호는 회사가 이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종이로 하면 먹지로 해가지고 환자의 개인정보, 즉 이름과 그다음에 주민번호 같은 것들은 넘어가지 않고 회사한테 의뢰서가 가는데 이거는 이제 회사가 이 전체 데이터를 못 보게 의사만, 의료인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등록을 하는 순간 추가 등록을 하면은 과금이 발생되겠죠. 근데 저희 병원은 환자한테는 8만 원을 받고 공급가 그러니까 이리지시한테 드리는 돈은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그 3, 4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 가지고 환자도 만족하고 EDCC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좀 전에 접수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분 정도 뒤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 이거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처방을 하는 것들인데 말한 것처럼 이렇게 추가 처방할 때 병원마다 나는 패드캐스트를 넣고 싶어. 나는 화장품, 저기 스킨 상품을 좀 더 강화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킨 상품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하면은 우리가 고급형 상품들은 추가 방식으로 해주는 게 좀 좋아요. 나는 와인 서비스를 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오더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따가 결과 나온 것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다시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몇 장만 좀 보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10월 정도에 저희 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서비스 론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마이지노움 박스에서 마이지노움 박스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하는 홀 게놈 서비스를 저희가 론칭을 해요. 여러분들 홀 게놈은 제가 지난 시간에 홀 게놈 얘기를 했고 한때 2010년도 정도에는 스티브 잡스가 이 검사를 했을 때는 자기 비용으로 10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야말로 최초의 홀 게놈이 이제 그 정도 NGS 서비스 30억 개 전체의 염기 서열을 읽는다고 해서 홀 게놈이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것이 100만 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 비용까지 합쳐서 거기에는 결과지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진투미 플러스 진투미 또 리스크케어 포커스 와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어떤 고급형 상품 또는 이제 텔로미어까지 합쳐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도 드리지만 앞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한 번에 홀게놈을 만들어 놓으면은 마이존 박스가 보관까지 책임지는 그런 서비스고요. 보관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 번에 홀게놈을 하면 궁극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그 어떤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느 회사를 넘어서 그런 서비스를 제가 만들려고 해서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2020년 10월 정도에 소비자가 약 200만 원짜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서비스를 좀 준비 중이고 심지어 이 게놈이 한 사람에게 있으면은요 나중에 암이 걸렸을 때 흔히 말하는 동반 진단 즉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이런 암이 걸린 조직에서 떼서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보는데 문제는 그 변이가 날 때부터 변이인지 사실은 이번에 생긴 변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조 데이터를 이제 클린바 같은 어떤 공개된 참조 데이터를 통해서 평균적인 거에 맞춰서 자기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자기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동반 진단 목적을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홀게nom 서비스를 론칭할 건데 사실은 이거는 모두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별화된 서비스고 200만 원 정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프리미엄 클리닉 중에서도 제가 일부에게만 좀 공개, 적어도 올해는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홀게nom 서비스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나 이건 제가 직접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저를 직접 만나셔서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마이주노 박스 팀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몇몇 분들에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웰리스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사실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전자 검사의 다양성 그리고 생각보다 웰니스, 웰케어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로서 오히려 그래서 사실 저희 거점 병원 중에 몇 군데는요 오히려 진투미 플러스보다 진투미라고 하는 이런 웰니스 서비스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질병 예측하면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검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생활습관 개선 정도밖에 없지만 웰니스 쪽에는 그 누트리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고 또 환자의 개인 특성을 그리고 질병 같은 경우는 한두 유전자 가지고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어떤 알코올 분해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떤 대사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적은 유전자 가지고도 설명력이 강한 것이 이 웰리스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 70개를 한꺼번에 설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피노타입들 그런 어떤 것들을 오히려 혈액 검사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것보다 비용 대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케어의 핵심적인 산업이라 핵심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기호식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피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스토리텔러로서 되게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웰니스 상품들에 대한 인기가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10월 정도에 완전체 정도인 70종이 더 나오는 것들도 좀 기대하시고 또 DTC를 넘어서 좀 더 고급형 와인 서비스나 고급형 피부 관리 서비스나 그런 운동 관련된 처방이 만약에 그 병원에 맞춰서 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팀과 같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 1시간 40분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얼추 그 시간 맞춘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코멘트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질문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우리 몇 분을 좀 소개를 시킬 텐데 우리 김혜진 차장님 혹시 갑자기 집에서 제가 물러가서 할 텐데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한번 마이크를 끄고 소개해 주시고 우리 한번 원장님들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김혜진입니다. 저는 그 EDGC에서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상품의 전반적인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일부 몇몇 그 원장님은 직접 찾아뵙고 좀 얼굴을 뵙기도 했었는데요. 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강의를 우리 김혜진 차장님께서 좀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또 좀 바쁘신 경우는 줌으로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가 강의하다 보니까 좀 더 학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등을 좀 이제 요청하실 때나 아니면은 개발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마커 셀렉션, 마커 선택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백업해 주시고 또 학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까 제가 마이주넘 박스의 그 프리미엄 서비스는 아직은 제가 많이 공개하지는 않지만 한번 잠깐 좀 인사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이주넘 박스의 홀게넘 서비스를 담당하는 우리 문대진 선생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자리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 홀게nom 서비스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그거는 그냥 제가 직접 나가서 저랑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제가 올해 많아도 한 5개 군데밖에는 제가 오픈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서비스가 정말 프리미엄 서비스로 좀 했으면 하는 분들 중심으로만 제가 이 부분은 좀 오픈하겠습니다. 다른 원장님들 많이 계시고 대부분 제가 다 아는 분들이어서 제가 강의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니면 혹시 경험을 나눠주시거나 또는 거꾸로 경험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나누셔도 괜찮아요.
네, 너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많아서. 우리 송세호 차장님 잠깐 좀 인사 좀 할게요. 우리 요즘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우리 저희 사업부에 우리 송세호 차장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EDC 헬스케어 사업팀 병원 담당자 송세호 차장입니다. 예, 원장님들 지금 뵌 분도 있고 제가 아직 못 뵌 분도 있는데요. 제가 다 기회 봐서 한 번씩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EDGC의 이 병원 영업팀이 우리 송세호 차장님과 사실 이혜진 이제 실장님, 그러니까 통해서 밖에는 여러분들이 컨택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력이 적기 때문에 뭐 전국 방방 다니면서 저희가 다 설명드리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행군 하시면서 전국 단위로 두 분이 많이 뛰어다니고 계신데 이런 부분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또 때로는 줌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불러서 말씀하면 좋은데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로미어가 임상적으로 유용한데 지방이라 그런지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은 PCR 검사기 때문에 텔로미어가 그렇게 비쌀 필요는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에요. 저도 검사를 되게 자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EDGC가 직접 텔로미어 서비스를 직접 하게 되면 M살동하지 않고, 저희는 저희끼리 그때 한번 검사 비용이 얼마 정도면 적당하냐 했을 때 PCR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 서비스가보다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저희가 이제 텔로미어 서비스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얼추 데이터베이스는 좀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제가 산자부 과제에서 텔로미어와 다른 설문지와 다른 어떤 임상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좀 더 1년 내로는 저희가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만약에 텔로미어의 길이 정도, 그리고 그 길이가 남들에 비해서 몇 퍼센트 상대적인 어떤 값인지 정도, 그러니까 텔로 에이지라고 하는 플러스 1.3세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DB를 아직 못 만드는데, 그냥 텔로미어의 길이와 남들에 비해서 그것이 평균 나이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정도 상대값만 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의 텔로미어 그 검사를 비용을 확 낮춰서 한 반 정도 비용에 서비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정말 필요한데 비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저희 같은 프리미엄 서비스하는 곳은 그 고객이 비싸도 서비스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그 결과치가 또 이쁘고 뭔가 나이로 보여주는 어떤, 그리고 풍부한 DB에서 오는 어떤 권고안이 있어서 또 그런 걸 선호하는 곳도 있고, 반면 텔로미어든 마이크로바이옴이든 좀 더 가격이 싸면은 더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은 오늘 얘기 주로 안 했지만 첫내뿐만 아니라 PCR 기반의 이시놈 서비스, 이지걸 같은 것도 저희가 한 3분의 1 값에, 또는 첫내은 한 3주 걸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지걸 같은 경우는 한 3, 4일이면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가형 상품이 있고 또는 어떤 실용된 상품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세팅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부르고 싶지만 네, 개인적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